유비가 드디어 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통과 법정은 유장이 마중 나왔을 때 처치하면 힘 안 들이고 서천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삼권했지만 유비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촉으로 와서 은덕을 펴지도 못했고 신의를 알리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오. 민심을 중시하는 유비의 노련한 정치술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튿날 유장은 유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우 정답고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술잔이 돌고 거나하게 취기가 올랐습니다. 방통과 법정은 유비의 허락을 기대할 수 없자 위원에게 칼춤을 추게 했습니다. 망나니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칼춤을 추다가 유장을 처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즐기실 만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노라 칼춤을 추어 보이겠습니다. 칼춤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제가 함께 어울려 멋진 칼춤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들도 근무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위원이 칼춤을 추자 유장의 부장인 장임이 분위기를 간파하고 위원 앞에 나섰습니다. 이에 유봉이 위원을 도와 칼춤을 추었습니다. 유장 쪽에서는 유괴, 냉포, 등연이 칼을 빼어들고 나섰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금방 폭풍이 몰아칠 듯 변했습니다. 유비가 크게 놀라 부하가 차고 있던 검을 빼어들고 벌떡 일어나 꾸짖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가 만나 즐겁게 마시며 조금의 의혹도 없는데 홍문의 연회 자리도 아니고 어찌 칼춤을 춘단 말이냐. 당장 칼을 놓지 않는 자는 내가 직접 목을 치겠다. 두 사람은 다시 즐겁게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방통은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 못내 아쉬워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방통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지금 나와 조조의 관계는 마치 물과 불처럼 맞서고 있어. 조조가 빨리 하면 나는 늦게 하고, 조조가 사납게 굴면 나는 자애롭게 하고, 조조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정직하게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조조와 반대로 하면 일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오. 아주 작은 이익만 쫓아 천하의 대의를 잃는다면 나는 정령코 하지 않겠소. 유장은 날마다 유비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로가 가맹관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어왔습니다. 유장의 부탁을 받은 유비는 흔쾌히
가맹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맹관의 주둔한 유비는 방통을 비롯한 참모들의 속전속결 제안을 자제하고 주민들의 신망을 얻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대외적인 신의를 중시하며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유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한편 송권은 유비가 촉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참모들과 형주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국태가 여동생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반대하자 송권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신 장소가 제안했습니다. 신복 장수 한 사람에게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잠입한 후
손권은 반색하며 즉시 주선을 시켜 추진토록 했습니다. 주선과 군사들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형주에 잠입했습니다. 밀서를 읽은 손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유비는 멀리 있고 마음은 급했습니다. 국태께서 병이 위급하시어 애타게 부인만 찾으십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살아생전의 모습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두도 보고 싶어 하셨으니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출발하셔야만 합니다. 손부인은 7세인 아두를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조온이 달려왔습니다. 주선은 곧장 배를 출발시키고 무기를 꺼내 조온에게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장판파의 영웅은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장비도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저항하던 손부인도 아두는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부인은 혼자서 동으로 돌아갔고 장소의 계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양에서 주인을 구했고 오늘은 장강에서 몸을 날리네. 배 위에 오나라 병사들 기겁해 자빠지니 조자룡의 용맹함 세상에 으뜸이네. 지난날 장판교에서 노기가 펄펄 끓어 범처럼 포효하여 조조군사 물리쳤고 오늘은 강 위에서 위험천만 주인 구하니 청사에 실린 이름 만세에 알리리라. 송권은 누이 동생이 돌아오자 형주를 빼앗기 위해 본격적으로 문무관리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의 원수를 갚으러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왔습니다. 형주 공략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조조가 송권에게 복수전을 펴기 위해 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하던 9가지 물품인 구석을 더하여 위세와 영화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신하가 반겼지만 최측근인 순응만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승상께서는 원래 한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마땅히 충청한 뜻을 유지하시고 겸손하게 물러서서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군자는 덕으로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정녕 옳은 일이 아닙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듣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제 순욱도 자신의 츠극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러가면서 순욱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욱은 병을 핑계로 수춘에 머물렀습니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순욱에게 음식 한 합을 보냈습니다. 순욱이 합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순욱이 그 뜻을 알고 독약을 먹고 자결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순욱의 재주, 천하에 소문났는데 가엾다, 발 잘못 담가 권세가 있었구나. 모종강은 순욱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순욱의 자결을 두고 어떤 사람은 살신성인이라고 칭송했지만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조조에게 연주를 빼앗으려고 할 때 조조를 한고조와 광무체에 비교했고, 이어서 조조에게 관도에서 싸우라고 할 때는 항우와 유방에 비교했다. 그가 설계하고 펼친 모든 계략은 조조의 참역을 돕는 것이었다. 두목이 조조를 비방하길 그는 벽에 구멍을 뚫고 돈괴를 훔쳐가도록 가르친 사람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맞는 평가다. 이미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고 갑자기 군자론을 말하며 막는 꼴이다. 순욱의 실수는 이미 조조를 따를 때부터 시작된 것이건만 이제 와서 만절로 덮으려고 하니 어찌 식사들이 비웃지 않겠는가. 손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조조에게 대항했습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그 사이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려 조조의 영체는 엉망이었습니다. 조조는 손권이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알고 군사를 물리치고 싶었지만 손권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음은 철군하고 싶지만 몸은 그럴 수 없으니 조조도 답답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한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손권도 형주가 급했습니다. 이러한 때 조조와 대치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손권도 적당한 타협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나나 승상이나 모두 한나라의 신하이거늘 어째서 승상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편히 할 방책은 생각지 않고 멋대로 전쟁을 일으켜 살아있는 것들을 못살게 하니 이것이 어찌 어진 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소. 계신 곳은 며칠 안에 물이 차오를 테니 속히 물러가는 게 좋을 것이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는 적벽에서의 재앙을 다시 맞게 될 것이니 잘 판단하니라 믿소. 그리고 편지 뒤쪽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조카가 죽지 않으니 나는 정말 편안히 잠잘 수가 없소이다. 조조도 돌아가고 싶었던 터라 손권이 체면을 세워주자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양군은 나란히 철수했습니다. 조조가 돌아가자 손권은 다시 형주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장소가 계책을 내었습니다. 유장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장로에게도 편지를 보내 형주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방통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조가 손권을 쳐서 이기면 그 즉시 형주도 빼앗으려 들 것이고 손권이 조조를 이긴다 해도 형주를 빼앗으려 할 테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주공, 걱정하지 마소서. 제갈량이 있는 한 손권은 감히 형주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유장은 참모들에 따라 늙고 약한 군사 4,000명과 쌀 1만 석만 보냈습니다. 이를 본 유비는 크게 화를 내며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러자 방통은 세 가지 계책을 건의했는데 유비는 그중 중책을 택했습니다.
전별한 자리에서 양회와 고패를 죽이고 부성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장송은 유비가 형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몰래 편지를 썼습니다. 즉시 서천을 공격하면 당연히 내용하여 함락토록 도울 터이니 형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친형인 광안대수 장숙이 보고는 이를 유장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아우인 장송 일가는 저잣거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탄식했습니다. 한번 보고 척척 외운 이 매우 드문데 편지로 김을 셀 줄 누가 알았으랴. 유비의 왕업 성취 보지도 못한 채 성도에서 먼저 옷을 피로 물들이네. 유비는 방통의 계책대로 양회와 고패를 죽이고 부수관을 차지했습니다. 유장은 강문으로 경문을 보내고 유괴, 냉포, 장임, 등연, 네 장수와 5만 명의 대군을 보내어 낙성에서 유비를 막도록 했습니다. 유괴가 금병산에 이르러 자허상인을 찾아가 자신들의 운수를 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자허상인이 다음과 같이 써주었습니다. 좌우에서 용과 봉이 서천으로 날아들었네. 봉의 새끼는 땅에 떨어지고 누운 용은 하늘로 오르네. 하나를 얻음에 하나를 잃으니 당연한 하늘의 이치로구나. 기회를 엿보고 잘 움직여 죽음을 자초하지 마시게. 이들은 자허상인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자 미친노인 취급하고 낙성으로 갔습니다. 유괴와 장임은 낙성을 지키고 냉포와 등연은 60리 떨어진 곳으로 나와 영체를 세웠습니다. 유비와 이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걱정하고 있을 때 황충이
자청합니다. 유비가 기뻐하며 승낙하자 갑자기 위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노장군께서는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무찌르겠습니까? 제가는 없지만 제가 가겠나이다.